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작은 마을 협업의 숲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수공업을 통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차 개인의 이익과 경쟁이 중요시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주민들이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함께 일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들이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마을의 장로 중 한 명인 루소라는 이름의 원로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루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회계약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각자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중에서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강렬한 토론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율성이 줄어든다며 반대했지만 다른 이는 공동체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주민들은 루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점차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은 개인의 책임감을 높였고 이는 곧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협업의 숲은 예전의 평화와 조화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자유로움과 문명 사회의 질서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소가 말했던 사회계약의 진정한 의미였으며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복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인간의 지혜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이름하여 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 믿으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묻고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죠. 병든 사람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여 나르고 외로운 이를 위해 자신의 거실을 개방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존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책 속에서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타적 행동의 영향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합니다. 이 글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최대한의 선을 베풀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작은 선행들이 과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일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이른 아침 먼저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마을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지역 농산물 시장을 열어 주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회복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효과적인 이타주의 이 철학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강연을 준비하고 작은 변화가 어떻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또한 효율적 이타주의의 가치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존과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 기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강의와 장비가 제공되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제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마을은 두터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존은 깨달았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큰
선행을 위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존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으로 존의 작은 마을은 그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고, 그들이 만든 변화와 공동체의 힘은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하고 기분 좋은 어느 일요일 아침, 마을 광장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철학클럽 주최로 식탁에서의 철학이라는 소소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요리를 나누며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논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조지 아저씨는 마치 오래된 책 표지 같은 갈색 주름이 있는 얼굴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며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경험했던 엉뚱한 사건을 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조지 아저씨는 친구인 해리와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민속축제에 놀러갔습니다. 축제 한가운데 거대한 사과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에는 탐스럽고도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그 사과를 따먹는 건 방문객들에게 하나의 작은 이벤트였는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은 인원만 사다리를 이용해 사과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는 사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규칙을 무시하고 단번에 사다리에 올라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곧 관리자가 달려와 해리에게 왜 규칙을 어겼냐고 따졌습니다. 해리는 머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사과 맛이 너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단순히 사과를 따는 행위만 봐서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조지 아저씨의 머릿속에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에 관한 철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관리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리의 행동을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으로만 본다면 그저 나쁜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가 규칙을 어긴 것이 단순한 과실이었으며 그의 목표는 그저 사과의 맛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아저씨는 해리가 한 행동의 맥락을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관리자는 조금 부드러워진 얼굴로 다음부터는 규칙을 지켜 달라며 해리를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지 아저씨의 이야기는 의도가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유쾌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조지 아저씨가 가끔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사과 하나를 상징적으로 함께 먹으며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보려는 작은 놀이를 하곤 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산속 깊은 곳에 지혜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 숲에는 전설적인 철학자 버나드라는 부엉이가 살고 있었다. 버나드는 자신의 커다란 눈을 통해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내재주의라는 주제였다. 어느 날 숲속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의 주인공은 숲의 대표적인 거북이 티미와 토끼 루루였다. 어느 날 둘 다 강가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황금 사과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티미는 그 사과가 자신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루루는 그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버나드 부엉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버나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자, 나의 친구들, 도덕적 이유가 행위의 동기가 되려면 그 이유가 너희의 진정한 욕망과 연결되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빈말일 뿐이지. 티미와 루루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버나드는 설명을 계속했다. 너희 둘 다 황금 사과를 원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네. 티미는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자랑스럽고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 이는 너의 내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야. 반면 루루, 너는 그것이 잃어버린 보석 같아서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느끼지. 그러니 그 사과를 얻으려는 욕망이 생기는 거고. 버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뭇가지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황금 사과가 너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야. 만약 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과에 불과하고 너희가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티미와 루루는 이 말을 듣고서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입장에서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니 그들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티미는 결국 말했다. 황금 사과를 발견한 것은 정말 기뻤어. 하지만 그 기쁨은 단지 순간이었어.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보석인 줄 알았다니?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루루는 티미의 말에 눈이 반짝였다. 고마워, 티미. 사실 나도 이 사과가 너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 몰랐어. 이제 보니 우리는 같은 목표를 원하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원하는 거였네. 둘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황금 사과를 두고 싸울 필요 없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나드 부엉이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재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중심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란다. 그렇게 티미와 루루는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고, 황금사과는 그들의 우정을 확인하는 특별한 기념물이 되었다. 지혜의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버나드 부엉이는 또 다른 철학적 모험을 꿈꾸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